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께 스토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좀 낯서신가요? 저도 좀 낯설어요. 아마 여러분께 최대한 존댓말로 이야기를 하려 하지만 사실 같은 공간에 디바 메이가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한테 이야기하는 식이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 리액션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봐주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던 20살 알렉산드라. 사진만 봐도 상당히 미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1985년 미스 캐나다에 선발이 됐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유독 눈에 띄는 외모로 인기가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창 시절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녔죠. 근데 알렉산드라는 그런 구애는 한 개도 관심 없고 오직 한 명의 남성만을 마음에 품게 돼요. 그건 바로 조 패식이었어요. 알렉산드라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좀 특별했어요. 다름 아닌 조의 엄마 젤카를 통해서였는데 평소 알렉산드라가 자기 엄마랑 지역 행사를 종종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같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젤카 패식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젤카는 아니 밴쿠버에서 같은 동족을 만난다? 이거에 너무 기뻤고 또 한눈에 봐도 알렉산드라가 너무 절세 미녀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척이나 예뻐하게 돼요. 또 이게 약간 마침 자기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 엄마로서의 흑심을 품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약간 그런 흑심이면 약간 자기 아들하고 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맞아. 이 알렉산드라가 너무 예쁘니까 좀 욕심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드라가 타고 있던 오래된 차 한 대가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갑자기 젤카가 와서 얘! 우리 집 아빠가 정비소 하잖아. 우리 가게 들려. 내가 공짜로 해줄게. 이러는 거야. 와, 공짜로 차 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쉽지 않은데. 엄청난 호의인 거지. 어쨌든 이 일로 정비소를 방문했던 알렉산드라가 젤카의 아들 조를 만나게 되는데 조 얘도 이 여자를 보자마자 너무 예뻐. 한눈에 그냥 반해버린 거야. 이때 집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는요 평생 저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완전 빠져버린 거죠. 근데 사실 둘은 나이 차이가 한 7살 정도가 나긴 했어요. 그런데도 양쪽 가족들도 서로 알고 또 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맞불 붙듯이 빠르게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조는 알렉산드라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돼. 프로포즈요? 근데 아까 20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결혼하긴 좀 이른 것 같은데. 맞아. 이를 수도 있고 또 신중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들의 걱정인 거고 무엇보다도 조의 엄마 젤카가 이 둘의 결혼 소식을 너무 좋아했던 거야. 왜냐면 거의 자기가 고르다시피 한 그런 며느리가 내 집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라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기대했지.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엄마 젤카가 사사건건 모든 거에 다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결혼식장은 어디로 할지, 또 어떤 장식으로 여길 꾸며야 할지, 심지어 웨딩 드레스마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골라주는 거지. 아니, 웨딩드레스는 신부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막 건드는 건 아니지 않아요? 맞아. 사실 누가 시어머니가 골라주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싶냐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 알렉산드라도 아무리 자기를 예뻐하는 젤카라지만 점점 불편해지는 거야. 그녀의 좀 지배적인 행동이 되게 억압적이다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상을 하게 되잖아. 아니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이러시는데 평생 나한테 간섭하면 어쩌지? 이런 시어머니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고민이 계속 깊어졌고 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게 돼.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다.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님, 젤카, 이건 우리들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조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젤카의 반응은 너무나 날카로워.
아니 요것 봐라. 내가 내 아들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라는 말이 사실 되게 독립적이게 들릴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감정이 상한 거야. 그때부터 젤카와 알렉산드라는 모든 것에 부딪히기 시작해. 말다툼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결혼식 전날 저녁까지도 이 둘이 싸웠더라고. 그거를 뭐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다 목격을 했대. 그러는 와중에 알렉산드라가 나 이 결혼 아니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래서 예비 남편 조한테 너가 어머니한테 가서 선을 그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혼 연기하겠다라고 이제 일방적인 통보를 하게 되지. 이걸 알게 된 젤카가 일단은 한 발 물러서 그래서 결국 1988년 6월 11일 날 이 두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또 하와이로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다시 밴쿠버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져 있었어요. 부부가 없는 사이에 젤카가 신혼집에 마음대로 드나든 거야. 근데 그냥 와가지고 뭐 청소해주고 뭐 음식 좀 해놓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야. 왜요? 뭐 했는데요? 막 젤카가 이 빈집에 와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니 자기 스타일대로 이 가구들을 다시 다 배치를 해둔 거지. 그래서 막 소파는 여기다 놔야지. 침대를 여기다 놨어. 다 그냥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놨어. 근데 며느리도 자기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그냥 바꿔놓은 거지. 와, 그건 진짜 아니다. 그치. 그래서 신혼여행 끝내고 알렉산드라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정말 기함을 토해. 아니, 누가 내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 시어머니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그 시절 한국에서는 좀 자주 있었을 일일 법도 해. 근데 여기가 어디야? 캐나다잖아. 네. 아니 캐나다에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들은 우리보다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자라나는데. 그래서 엄연히 주인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가 멋대로 했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인 거지. 근데 젤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뭐 며느리가 불쾌하든 말든 아들 부부가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 시작한 거지.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이런 음식 샀냐? 이거 별로다. 이거 먹지 마라. 장 볼 땐 이런 걸 사라. 너 옷은 왜 이런 식으로 입었니? 정말 미쳐버리지 정말. 뭐야, 무슨 시어머니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니까요. 심지어 이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해가지고 둘 다 직장에 다녔거든. 근데 또 둘이 집에 없는 그 틈만 노려가지고 집에 왔어. 그러더니 뭘 한 줄 알아? 아니요. 며느리 옷장을 탁 열어. 거기에 막 옷들이 꽂혀 있잖아. 이것도 별로, 저것도 별로. 다 꺼내서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싹 거기다가 채워둔 거야. 와, 이거 진짜 공포 아니에요? 거의 공포 영화 수준이야, 이거는. 막 스릴러 영화에 나올 법한 수준? 진짜요. 아니, 그럼 알렉산드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이번에도 화를 좀 참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 당신 아들, 나는 이제 독립한 성인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놓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지. 그러니까 알렉산드라도 계속 화를 내고 이런 것보다 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고 좀 현명하게 행동하려는 알렉산드라와 달리 남편 존은 좀 생각이 달랐어.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 엄마가 잔소리 좀 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맞춰줄 수 있지 않나? 그냥 자기 엄마 편을 더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고부 간의 신경전이 되게 격해졌지. 그러다 보니 조도 중간에서 불편하고 불안해.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아내 알렉산드라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집 되게 평온했는데 혹시 아내가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제 성격이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거야. 아니, 근데 남편이 이러면 안 되죠. 아내가 여기 와서 믿을 건 남편밖에 없는데. 맞아. 근데 오히려 막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해졌어.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젤카가 폭탄 하나를 터뜨려. 아들 부부한테 오더니 얘들아, 내가 돈을 다 대줄 테니까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와라. 집을 사주겠다는 거야. 이건 되게 매력적인 제안이긴 해. 근데 그 집이 어디 있었냐? 시어머니네서 단 5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야. 이러면 알렉산드라가 이사 가고 싶겠어? 절대 싫죠. 절대 싫지. 그래서 알렉산드라도 아니요. 저는 돈도 싫고요. 집도 싫어요. 전 절대 거기 안 들어가요. 막 질색팔색을 했어.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날뛴 건 남편 조야. 에? 야, 우리는 월세집에 살고 있고 둘이 맞벌이 하는데 저런 집을 평생 언제 가질 수 있겠냐. 부모님이 지금 사준다는데 우리 그냥 받자. 부모님이랑 가깝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라면서 설득을 한 거야, 아내를. 근데 사실 이 둘의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했잖아. 나는 충분히 이제 조가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좀 어쩌면 통제하려는 것도 있고 쉽게 설득을 당했을 것 같기도 해, 알렉산드라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그러자. 그래서 이 엄마가 사주는 집으로 들어가게 돼. 와, 근데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젤카 독재 시대 시작 아니에요?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제부터 신난 젤카가 이미 뭐 아들네가 이사하기 전부터 인테리어 뭐 그 나이대 분들이 좋아하는 꽃무늬로 다 바꿔놓고 또 침구까지. 아니 부부가 이렇게 이불 같이 하고 자잖아. 그 이불 침구까지 다 자기 스타일로 바꿔놨어. 그리고 뭐 수시로 자기 집처럼 드나들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벌컥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우리 아들 좋아하는 오믈렛 내가 해놨다 막 이러는 거야. 너 그럼 어떨 것 같아?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야,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지. 이건 진짜 짜증나지. 맞아요. 그렇잖아. 사실 나는 친정엄마가 그래도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이건 너무 싫어 정말. 완전 간섭이죠. 근데 막 젤카는 매일매일 너무 신이 난 거야. 거의 뭐 여기가 자기 세컨드 하우스인 것처럼. 알렉산드라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려. 뭐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사이도 좀 소원해질 거고 뭐 생각할 시간도 갖고 뭐 어떤 결정이 나오겠지. 아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뭔 줄 알아? 뭐가 생겨요 또? 이 알렉산드라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네.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 임신한 거야. 동시에 막 남편도 울고불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엄마 잘 타이르겠다. 제발 돌아와라. 우리 셋이서 이제 잘 살아보자. 아니 그럼 어쩌겠어. 애도 있는데. 또 애초에 남편이 완전히 막 싫었던 건 아니잖아. 맞아요. 즉 결국에 한 번만 더 참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알렉산드라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났고 무사히 출산을 해. 이때 아들 브랜든이 태어나게 되지. 너무도 이제 정말 새 가족을 이루게 된 거야. 동시에 이게 또 너무 기쁜 사람이 한 명 누가 있어. 누굴까? 시어머니. 젤카. 젤카도 막 귀한 손주가 생겼잖아.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행복만 있을 줄 알았어? 아니. 세상에나 이제부터는 전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이슈가 터지기 시작해. 애가 태어났잖아. 그럼 젤카가 가만히 있었겠어? 며느라, 너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잖니. 나는 말이다. 몇 명의 애를 키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육아는 나한테 맡겨. 내가 더 잘해. 이런 식인 거야. 벌써 불안해요. 벌써 불안하지. 네. 젤카가 원래 좀 되게 통제력이 강하잖아. 그리고 집착도 심했고. 좀 애를 막 다 자기가 해야 돼. 젖병 뭐 어떻게 씻는 방법, 뭐 어떻게 눕히는지 다 자기가 해야 돼. 그렇게 꾸역꾸역 6개월이 지나가거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요즘 너무 육아에만 매달렸으니까 우리 둘이 좀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을 하게 돼. 근데 사실 뭐 육아를 우리는 안 해봤지만 워낙 애한테 모든 걸 쏟아야 되니까 남편과의 사이도 좀 소원해졌거든. 그래가지고 그러자 친정엄마한테 애를 맡기겠다 했는데 이미 남편 조가 아니다. 우리 엄마한테 맡기기로 이미 다 이야기가 됐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데이트 당일날 이제 애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 근데 이때 알렉산드라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 애가 금방 잠들 수 있게 제가 모유를 다 먹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잠들 거예요. 얘 그대로 잠들게 내비두세요. 저희가 몇 시간 데이트 끝나고 이제 데리러 오겠습니다라고 했거든. 근데 젤카 스타일 알잖아. 젤카가 뭐 거의 뭐 들은 듯 만 듯 무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얘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차를 만들어놨대. 차를 우려놨대.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니에요. 얘는 지금 모유만 먹는 그 시기이고 차 같은 거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이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잠들게 내비두세요 라고 했어. 그리고 데이트를 떠났지. 뭐 사실 젤카도 실제로 애를 키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렉산드라가 데이트를 한 내내 너무 불안한 거야. 당연하죠. 또 이 젤카라는 시어머니를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데이트 빠르게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게 돼. 근데 아니나 달러
이 부부가 나가고 나서 젤카는 바로 이 6개월 된 아이한테 아유 내 손주 이거 좀 먹어봐 하고 자기가 만든 그 정체불명의 차를 이제 입에 이제 흘려보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도착을 했어. 보니까 애가 그냥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딱 안아서 데려가는 순간, 애가 몸에 힘이 축 처져 있어. 막 맥박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몸도 차갑고. 지금 알렉산드라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애를 막 끌어안고 병원으로 급히 가.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애기 죽었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져. 다행이다.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애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어. 근데 이제 그제서 알렉산드라가 완전히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을 차린 거야. 더 이상 이제 엄마는 눈에 뵈는 게 없지. 시어머니 옆에 있으면 내 애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들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려. 너 시어머니랑 관계 끊고 나랑 브랜든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떠나겠다 라는 조건을 내건 거야. 자, 근데 남편은 쉽게 결정하지 못해. 왜 그랬을까? 마마보이라서? 약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들의 가족 관계를 생각해보면 아까 조가 이 집 아빠가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직장이고 수입원이 여기야. 그러니까 가족을 등지면 직업도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새로운 직업 구하면 되잖아요. 맞아. 구하면 돼.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것도 부모님이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되면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 당장 뭐 해 먹고 살아? 이 걱정이 이제 먼저 든 거야. 내가 봤을 땐 이 남자는 좀 나약해. 애초부터 가족을 지킬 어떤 의욕도 책임감도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결국 조가 뭘 선택했느냐? 자기 엄마 젤카를 선택합니다. 와. 이혼을 결심한 거죠. 근데 제가 알렉산드라였으면 진짜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애기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맞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혼을 자기가 통보당하면 좀 약간 그렇지 가슴이 아프지. 그래도 알렉산드라가 정말 악착같이 뭐 내가 아들 양육권도 다 가져올 거고 재산의 소유권도 가져올 거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돼. 이게 좀 길고 긴 소송이 이어졌고 2년이나 걸리거든. 결국에는 브랜든에 대한 전적인 양육권 또 그 세 식구가 같이 살던 그 집 있지. 그 집에 대한 소유권도 갖게 돼. 잘 됐지. 왜냐하면 너무요. 그러면 이제 홀몸으로 애랑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제일 이 상황이 짜증났을까? 젤카? 젤카야. 젤카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우리 가족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아들 집을 사줬는데 그걸 며느리가 가로채? 저 나쁜 년. 막 이러면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어. 그래서 젤카가 이혼을 한 후에도 계속 전 며느리를 찾아가가지고 집 앞에서 고성 지르고 협박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야. 이걸 당하고 있던 알렉산드라가 그냥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 또 젤카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하게 돼.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1992년 8월 5일. 그날 알렉산드라는 회사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어.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상태였는데 빨리 픽업해서 맛있는 간식 해주고 또 같이 놀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차로 다가가는 순간 탕탕 두 발에 총성이 울렸어. 그녀는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말아. 곧이어 구조대가 왔고 알렉산드라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후였어. 그날 사건 현장에는 목격자들이 꽤 많았거든. 이들 모두 범인이 타고 온 차량을 본 거야. 그러니까 경찰은 이 사건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빨간색 차량이었고 정확히 번호판까지 봐놨으니까. 근데 막상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도난된 차량이더라고. 도난된 차량이라는 건 이게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모른다는 뜻이잖아. 주변에 알렉산드라에게 가장 원한이 깊은 사람을 물색하던 중 그 예상되는 두 인물이 있었지. 누구지? 젤카? 조? 맞아. 두 사람이야. 경찰들은 용의선상에 이 전 남편 가족들을 올려두고 가장 먼저 조를 만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 아이의 엄마이자 전 아내분 알렉산드라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은 조의 표정이 뭔가
최대한 침착하려고 좀 애를 쓰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러더니 대뜸 경찰한테 근데요 저는 그때 아들 데리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변명에 급급한 거지. 그럼 이 진술은 사실이었을까? 맞아. 그때 수영장에서 이 부자를 본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뭐 이들이 수영장에 있는 건 확실해. 근데 경찰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도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애 엄마인데 죽었다는 소식에 어떻게 자기는 수영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충분히 의심스러웠지만 경찰로서는 더 이상 추궁할 거리가 없었어. 그런데 이때 알렉산드라가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된 친구들이 다 자진해서 경찰서를 찾아오더니 제보를 하기 시작해. 뭐였냐면 얼마 전부터 알렉산드라 근처에서 계속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 시작이 뭐였냐면은 몇 주 전에 이 집 앞으로 책 한 권이 배송됐어. 근데 이 책이 뭐에 관한 거였냐면 신디 제임스에 관련된 책이야. 근데 신디가 어떤 사람이냐면 3년 전인 1989년에 이 여자가 살해를 당했어. 누군가한테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했고 수차례 신고를 했지. 근데 결국 경찰이 신고 다 무시하고 신디는 죽은 채 발견이 돼. 네, 앞서 스토킹 사건이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건은 스토커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결국 신디를 죽인 게 누구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어. 그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거지. 아니 근데 이런 실화가 담긴 범죄 사건 책을 누가 알렉산드라한테 배송을 했냐는 거야. 마치 보란 듯이. 근데 있잖아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뭔데요? 또 뭐 있어요? 그 책 안에는 신디가 살아있을 때 그 스토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잖아. 근데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가 다 묘사되어 있거든. 그 묘사된 부분에 밑줄이 다 쳐져 있어.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잔디밭이 불에 다 타 있었다. 3일 전부터 같은 차량이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 잠을 자는데 현관문이 이유 없이 덜컹거린다. 막 이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부분들이었어. 근데 알렉산드라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도 같이 있는데. 맞아. 알렉산드라 너무 찜찜하잖아. 근데 세상에나 며칠 후에 진짜 누군가가 집 앞마당에 방화를 저지르고 도망가. 이게 책에 나온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백미러를 봤는데 어떤 차 하나가 이제 뒤에 오고 있더라고. 뭐 그러려니 했지. 근데 다음 날 또 문득 백미러를 봤는데 같은 차가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좀 더 멀리 해서 또 동일한 차가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하고 나서 알렉산드라가 자기 친구들한테 야, 나 아무래도 지금 스토커가 붙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돼. 근데 사람이 이상한 게 그 책 속에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지금 자꾸 자기한테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라도 공포가 극에 달하게 돼. 그러면서 결국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이런 짓 할 사람은 젤카랑 조밖에 없어. 확신을 갖게 된 거야. 사실 죽기 전에 알렉산드라가 그 범인을 찾겠다면서 사립탐정을 고용했더라고. 그 사립탐정이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답이 나오기도 전에 알렉산드라가 먼저 죽임을 당한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복병이 등장해. 바로 그 사립탐정 있잖아. 네. 사립탐정이 알렉산드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온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여태까지 수집했던 모든 정보를 건네주게 되는데 이 탐정 역시 젤카와 조를 의심하고 있었어. 그리고 감시를 하고 있었고. 탐정은 이 사건이 분명 청부살인이라고 확신해. 게다가 지금껏 알렉산드라를 스토킹하던 그 차량, 번호랑 차주 정보를 다 알려줬거든.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게 뜬금없이 밀란 네다디치라는 남성인 거야. 밀란 네다디치. 근데 밀란. 이 사람은 젤칸을 가져가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찰들이 막 수사에 나서는데 뭐 이거는 알렉산드라를 죽였다, 총격 사건에 관여됐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경찰로서도 그래 뭐 조랑 젤카가 죽인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미궁에 빠지나 싶던 그때 뭐가 있구나. 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가 도착해.
어떤 여성인데 자기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는데 이 패식네 가족 중 한 명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젤카가 알렉산드라 집에 불을 지르는 걸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거야.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말하길 자기가 젤카 집에서 그 신디 책 있지. 그 신디 책을 본 적이 있다라고까지 하는 거야.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젤카랑 그 스토커는 분명 아는 사이다라고까지 얘기해줬어. 근데 지금까지는 밀란, 그 스토커하고 젤카하고 무슨 관련인지 전혀 몰랐잖아. 그때까지도 경찰이 반신반의했는데 이 제보를 듣고 젤카와 밀란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해.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8월 10일,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야. 이 차가 딱 섰는데 쇼핑몰 앞이었거든. 젤카가 먼저 내려 쇼핑몰로 들어가. 경찰들도 그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주변을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 뒷좌석에서 누군가 퍽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나가는 거야. 쇼핑몰 따라 들어가고. 설마. 그게 바로 밀란이었어. 와.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 서류상으로는. 근데 사실은 둘이 알고 있었고 이제 뭔가 청부 살인의 내역이 있었다는 것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이제 우리 하이라이트로 달려간다. 이렇게 연결점을 발견한 후 곧장 젤카를 체포해.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하거든. 그랬더니 여러 증거가 속속 나오더라고. 그 중에는 밀란에게 주려고 준비한 현금 뭉치가 있었어. 또 무엇보다 그 살인에 쓴 동일한 종류의 권총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동일한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총알을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의 몸에 있던 것과 동일하더라고. 이후에 밀란도 체포를 하게 돼. 근데 얘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 뭐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기는 차와 무기만 제공해줬을 뿐이래. 근데 실제로 방아쇠를 탕 당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럼 인물이 또 있는 거예요? 맞아, 또 나와. 이때 등장한 사람이 데이비드 사비아노라는 새로운 인물이었어. 근데 마침 또 이쯤에서 이 수사팀이 인근 맥도날드쯤에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차 한 대를 발견하거든. 그게 빨간색 차였고 보니까 살인에 사용된 동일한 차종이었어. 그래서 얼른 가서 막 내부를 뒤져봤지. 그랬더니 거기서 두 사람의 지문과 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가 나와. 그게 누구랑 일치했느냐? 바로 데이비드 사피아노였어. 젤카, 조, 그다음에 밀란도 나왔지. 그다음에 데이비드도 증거를 찾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이 차에서 방아쇠를 당긴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와. 아니 도대체 몇 명이 연루된 거예요? 새로운 인물은 로렌스라는 남성이야. 경찰이 심층 수사를 한 끝에 일단 밀란이 무기와 차량을 공급했어. 그리고 사건 당일 로렌이 빨간 차를 운전했어. 그리고 그 옆에 타고 있던 데이비드가 총을 가지고 알렉산드라를 쏴서 살해한 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걸 사주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젤카였지. 알렉산드라를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와, 근데 청부살인하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나? 그래도 자기 손주 엄마잖아요. 맞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맞아. 젤카는 어쩌면 이 청부살인을 계획했을 때부터 그 범죄 사건 책에 나오는 신디처럼 이 모든 게 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녀가 신디 책을 봤을 때 이거다. 나도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알렉산드라를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우리까지 모두가 전 세계가 이 사건을 다 알아버리게 된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손주 브랜든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겠지? 그럼 자기 할머니가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걸 뭐 알게 됐을 거야. 나는 그 가족이 진정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브랜든이 제일 걱정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주범 젤카, 밀란, 로렌스, 데이비드까지 이 네 사람 모두 1급 살인이 인정되고 각각 최고형인 25년형을 선고받아. 끝까지 조는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혐의는 벗게 됐지. 근데 저도 조가 아예 연관이 없을까요? 좀 의심스러워요. 나도 의심스러워. 자기 엄마의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약간 암묵적으로 좀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결국에서는 알렉산드라가 죽음으로써 다시 자기가 집을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기대한 건 아닐까 싶어.
자, 그럼 이제 결말을 볼까? 젤카는 감옥에 있다가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면서 가석방을 신청했어. 하지만 재판부는 바로 기각시켰지. 이 사건은 캐나다 법조계에서 아니 어떻게 며느리의 이혼에 배신감을 느껴서 그렇게 청부살인을 할 수 있냐. 너무도 정말 잔혹한 시어머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자비를 줄 수 없다라고 단호히 못 박은 사건으로 유명해.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사이다 같은 결말이라고 나는 느끼는데 어때? 저도 좀 속 시원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아까 브랜든 얘기했듯이 나는 좀 브랜든이 걱정이 되는 게 결국 엄마가 죽고 키워야 되는 건 아빠일 거 아니야. 근데 아빠의 엄마가 나의 엄마를 죽였다? 이건 너무 비극적이야. 커가면서도 전 진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과연 그 집에서 잘 자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근데 브랜든에 대해서는 뭐 더 알려진 게 없긴 해. 근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 설마 그 아빠가 브랜든 데리고 막 젤카 면회 가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또 못 갈 이유도 없었을 것 같아. 막 그런가? 면회 갔을 것 같아. 밤아 근데 보이니까. 아기 때는 그럴 수 있다지만 이 애가 할머니가 엄마를 죽였다는 걸 안 이상은 절대 안 진짜. 되지. 절대 안 되지.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랑 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또 특별함에 앞으로도 새로운 에피소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하게 여러분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디바 제시카 디바메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